4월 말은 결혼기념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갑이 상당히 얇아지지 않을까. 어버이날 때 안민정 기자는 어머님에게 뭘 해드리나요? 아버님께? 지금 계획한 거는 이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우선 계획이고요. 저도 5월에는 결혼 기념일이며 생일이며 정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얇아질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도 공통점이 참 많아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비슷한. 생각해보니까 네. 이 5월이 결혼의 계절이잖아요. 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5월에 결혼기념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 친구도 많이 5월에 결혼한 것 같고, 기사로 다시 돌아오면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어서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되겠지만 예전에 저희들 때문에 여행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저희들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중학교 때 안민정 기자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리드를 해서 부모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드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 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날씨 정말 좋고 좋은 곳 많이 있으니까 자신이 리드해서 갔다 오시는 거 한번 추천을 또 해드리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는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입시다. 파이팅! 노력하입시다. 노력하입시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참 얘기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TV 틱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아주경제라는 미디어 매체거든요. 네. 기사를 직접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사들을 직접 읽고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 한마디씩 할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네. 아주경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민정 기자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네, 좋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너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들을 말씀이 감사하다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용한 기사들을 잘 뽑아서 또 아주경제도 한국 여론방송도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흥미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열심히 뽑아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면서 또 TV 틱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문차일드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MC 더 맥스로 활동했는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들 고등학교 때 MC 더 맥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MC 더 맥스가 그 돌고래 고음을 올립니다. 저희는 그때 그 MC 더 맥스 노래를 부르면 가수 왕인 거예요. 그냥 어깨 딱 쳐고 노래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 부분만 올리면 돼.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MC 더 맥스는 좀 저희 애들한테, 저희 친구들한테 우상과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었고, 그런 친구가 아니고 그런 가수였거든요. 그러면 안민정 기자 궁금합니다. 지금 23살이어서 MC 더 맥스를 알고는 계시나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나요? 네. MC 더 맥스라는 가수.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요. 노래는 잘 모르나요? 조금 씁쓸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저는 여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 가면 MC 더 맥스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영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안민정 기자는 어때요? 그거 수찬이의 Tears 말고 다른 노래를 아시는 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노래방 가면 차분한 노래도 부르기도 하는데 차분한 거 부르면 혼자 부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분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체리필더나 이게 약간 그런 락 분위기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끈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또 이수 씨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여쭤본 이유는 저는 이수 씨보다 사실 민 씨 되게 좋아해요. 네.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린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시고요. 음악을 좋아하죠, 음악을.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휘어잡는다고 할까요? 사로잡는다고 할까요?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매력도 있고 저는 린 씨 노래 듣고 있으면 슬퍼지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린 씨와 이수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 기사를 읽은 이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기사가 핫이슈가 된 이수 씨의 성매수 혐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수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A양 기사를 보면 당시 16세였대요. 정말 어리죠? 2009년 1월과 2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40만 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틱톡의 강유입니다. 자, 한 주간의 핫이슈를 기사로 만나보고 또 유익한 정보도 소개해드리는 TV 틱톡. 자, 이번 시간도 다양한 기사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아주 소중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틱톡 시작에 앞서서 우리 패널분들 인사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네. 자, 한국 여론방송의 간판 앵커 박지영 앵커입니다. 너무 소개가 식상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한국 여론방송의 표범 박지영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자, 요즘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리수 던져도 잘해주시는 앵커님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우아한 아우라를 내뿜어주시는 오늘 꽃을 또 달고 왔어요. 네, 두 송이. 아, 두 송이나. 네. 자태가 예술인데요. 우아한, 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TV 틱톡이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맷도 많이 바뀌고 또 이제 연출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는 분들도 다 싹 바뀌거든요.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박정희 앵커는 TV 틱톡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네,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자, 안민정 기자님요. 네, 저도. 두 분 다 별로 진심에 안 담겨 있는 것 저희 같은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방송이 큰 영향은 없어요, 사실. 네.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일단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아주 오늘 유익한 정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시다. 알겠죠? 강희우 MC는 살아남나요? 네, 전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 네. 이제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자, 첫 번째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실게요. 네. 군포시 공원 놀이터 이물질 제거 기사인데요. 아주경제 박채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군포시가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어린이공원 8개소와 근린공원 1개소의 놀이터 모래 이물질 제거 및 소독을 시행합니다. 시는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놀이터의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 훈증 소독 등의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놀이터의 모래는 동물 배설물이나 각종 불순물로 오염되면 어린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뒤집기 등 주기적인 관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래가 딱딱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형균 공원 녹지 과장은 정기적으로 놀이터 모래 상태 점검 및 소독을 시행하고 오래된 모래 교체와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는 관리 작업도 병행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포에는 현재 95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 바닥이 모래인 놀이터는 9개소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안민정 기자가 기사를 굉장히 잘 읽는 것 같아요. 네. 자, TV 틱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런 표정이신데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안민정 기자, 놀이터 하면 뭐 떠오르시는 기억이나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적에 놀이터를 많이 놀러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놀이터가 많았거든요. 가서 늘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놀이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제일 많이 노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놀이터 모래에서 중금속이 나왔다고 정말 오래된 기사지만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모래가 아닌 폐타이어로 만든 푹신푹신한 바닥을 많이 놀이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에 현재 95개 중에 9개소만이 모래 놀이터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네. 박주영 앵커는 놀이터에서 막 모래 던지고 놀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어린 시절 놀이터에 관련된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놀이터 근처에 있는 그 나뭇잎을 뜯어서요. 은행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놀이 하지 않았는데 네, 재밌나요 그거? 재밌나요? 네. 재밌죠, 그러면. 재밌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래 막 더러워도 막 먹기도 하고 막 거기에 막 집도 짓고 개미랑 같이 함께 살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중금속이 이제 검출된 이후에 서서히 없어지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도 좀 들었습니다. 뭐 예전에 놀이터에서 막 많이 뛰어놀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놀이기구 많이 탔었어요. 놀이기구 아무래도 여성분들이어서 네. 저희는 남정네들이랑 남정네 같은 여자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합니다. 저도 했어요. 네, 그때 다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막 크게 다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폐타이어로 바닥을 깔아도 아프긴 아프겠죠. 네, 그래도 모래바닥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다시 기사로 돌아와 보면 이런 정기적으로 놀이터 모래 상태를 점검하고 소독을 해야지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서 군포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 전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박주영 앵커에게 어울리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박주영 앵커 한번 저희가 읽어주세요. 어울리나요? 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건 편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가 썼습니다. 미혼 남녀의 절반 이상은 고백은 남자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편견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 매칭 사이트에서 미혼 남녀 306명을 대상으로 뻔한 연애 공식과 변화하는 커플 형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답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부담하는 편이 좋다고 믿는 것,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라고 구분 짓는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조명받거나 늘어난 커플 형태로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 초식남 육식녀 커플, 직장녀 주부남 커플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러한 형태의 커플이라면 결혼까지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느 기사보다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는 기사였는데 쏙쏙 들어오네요. 쏙쏙 네. 들어오네요. 안민정 기자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 세태랑 굉장히 맞는 기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남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편견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먼저 고백하신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럼 편견이라고 생각 안 하는 아니, 편견이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둔감해가지고 몰랐던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나타나면 먼저 고백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주영 앵커는 이 기사에 네. 대해서 편견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자, 그럼 쉽게 개인적인 네. 경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좋아했던 남자가 있는데 결국 고백하지 못하고 뭐 지나갔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혼자 좋아했죠, 그냥. 편견으로 가득한가 봐요. 네. 마음이 갑자기 막 아려오는 그런 기분이 느끼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눈물. 옛날 네. 일일까요? 몇 살 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중학생 아마. 때면. 네. 중학생 때면 뭐 제가 아는 251 기자는 한 5명 정도가 짝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농담이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도 뭐 저한테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 여자가 직접 고백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 제가 27인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남자분들은 이 여자가 먼저 고백했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요? 여자가 먼저 고백한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많은 확률이 굉장히 활발하신 여성분 같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뭐 소심하시고 좀 조용하신 분이 정말 용기 내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활발하신 분이 고백하시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 저는 활발한 여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저희 모두 슬픕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깨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사에서 초식남 육식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박주영 앵커가 똑똑하거든요. 또 연애 박사,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초식남하고 육식녀가 어떤 뜻이죠?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먼저 초식남은 이 성격이 초식 동물처럼 순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적극적이지만 연애와 결혼에는 매우 소극적인 20, 30대 젊은 남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초식남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네. 피부 관리, 뭐 병원에 가서 피부 관리도 계속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근데 연애나 결혼에 관해서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게 정말 재밌는데 뭐하러 결혼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초식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피부과를 저도 뭐 크게 피부가 상했을 때 다녀보긴 했는데 TV에 나오시는 그분들은 그렇게 나쁜 피부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받아갖고 연예인 정도의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식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육식. 네네, 육식. 발음이 좀 잘 안 되시는 육식- 날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육식녀는 어떤 분들인가요? 육식녀는요. 이성 교제에 적극적인 여성을 말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여자친구형인 것 같은데 친구로서는 이런 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격이 그래서 네. 제가 육식남인가 봐요.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네. 육식남이고 육식녀랑 둘이 부딪히면 안 맞겠네요. 네, 맞을 때는 정말 잘 맞을지 몰라도 이게 한 번 틀어졌을 때는 아주 걷잡을 수 없나요?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럴 바에는 안 만난다. 이런 생각도 듣고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고모가 대표적인 육식녀 같아요. 저희 고모가 지금 50대인데 육식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육식 그분도 여자예요. 여성분. 네. 네. 그래서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 육식녀가 아닐까. 굉장히 이제 활발하시고 네. 뭐 가격을 깎든 어떤 뭐 그런 세일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소리치면서 가격 깎으시고 노래방에 가시면 테이블에 제일 먼저 올라가시는 이런 분들이 육식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초식남하고 육식녀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자기만 생각하는 초식남과 이기적인 그리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죄송합니다. 네. 초식남과 육식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면 안민정 기자는 초식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초식녀? 네, 초식녀가 좀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약간 소극적인 게 좀 많아서 좀 남자가 적극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죠. 그럼 육식남 어떠세요? 육식남 막 들이대고 막 네,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한 게 아닐까. 너무 이렇게 들어오시면 부담이 되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경험 네. 한 번쯤 다 있으니까요. 네. 또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두 분의 경험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들이댔다. 이 경험 한번 말해주세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방학이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네, 연하였어요. 연하요? 네, 연하였어요. 안민정 기자보다 연하요? 네. 그게 무슨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한 2살인가 3살 차이가 났었네요. 아, 네. 네.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걸까요? 같이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옆에 앉으려고 하고, 이제 뭘 먹으러 갈 때도 항상 같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그 감정을 굉장히 숨기지 않더라고요. 안민정 기자가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TV 틱톡이 8회째를 맡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안민정 기자의 제가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같은 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 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죠. 박주영 앵커의 또 경험이 궁금합니다. 또 자신의 연애사를 꽁꽁 숨기고 사적인 자리에서 잘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들이댔던 남자. 너무 들이댔던 남자요? 네. 아마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여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어 학원에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함께 같은 반에서 수강을 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연하였어요. 나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 아이에게 어떻게 들이대던가요? 뭔가 받았던 것 같은데 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렇군요. 조금 중지시켜라. 너한테 보여줄 화면 쪽으로. 이제 뭐 하얀 배경으로 갈게요. 풀샷을 좀 보셔야 됩니다. 풀샷 조금만 볼수 네네네. 그 화면 보이시죠? 연하가 적극적이야? 산이라도 들기세요. 이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봐봐, 이거 색깔 잘 나와. 그러네요. 이거 색깔 빨간색이라서 네. 여기는 후져 보이는데 이 밖에서 이거 잘 나와. 그럼 1시간 촬영하고 한번 또 해볼게요. 다음에 써.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제가 꼭 쓰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나를 믿고 그냥 막 떠들어라. 괜찮아. 네. 지금 과거 남자 얘기 지금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머리끄레기 다 잡아줄게.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 또 한국 여론방송의 대표님이신데 여러 가지 또 방송 만드는데 애정을 갖고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가셨네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털어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더 털어내야겠네요. 네. 자, 가장 많이 털어내야 될 분이 바로 이쪽에 계십니다. 안민정 기자는 네, 털어지지가 않아요. 네. 네, 하나씩 네. 하나씩이고 선물 보따리처럼. 선물 보따리 네. 러시아 인형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러시아 인형 첫 번째 거 뜯고 끝났어요. 저의 지금. 다른 곳에서도 다른 보여드리도록. 프로그램에서 보여준다고 자, 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현명한 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성은 여성답게? 요즘에는 뭐 성의 구분이 없이 좀 뭐 여성스러운 남자분도 계시고 또 좀 남성스러운 네. 씩씩한 여성분도 있고요. 이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라는 말이 편견이라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이것은 꼭 여성답게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한민정 기자. 그리고 뭐 남자가 뜨개질하는 건 뭐 뜨개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꼭 여성이 이것은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또 우리 안민주 기자가 힌트를 좀 네. 보기라도 좀 주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뱉은 거여가지고. 네. 일단은 네. 뭐 있을까요?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가장 크게 치면 요리? 음식 만드는 거? 그거는 남자보단 여자가 해야 된다. 물론 남성분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뭔가 전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특화가 되는 편이라 요리하는 남자들은 그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요리를 하는데 바깥에서는 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미 바깥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제가 이걸 노린 겁니다. 얼마나 따뜻해 보입니까? 안민주 기자가. 요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 아니, 저는 단정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그것 중에 하나가 요리도 하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따뜻해 보이는 면을 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구 가는 거, 뭐 고치는 맞죠. 거 네. 이런 거는 남자가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네. 못질 이런. 그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남녀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서도 제가 좀 다 하는 편이고, 뭐 못질이며 요리며 이런 거 좀 하는 편이어서 구분은 없는데, 그래도 여자면 아침밥은 차려줘야 되지 않나? 미래의 아내가 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자,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네. 미래 아내한테 아침밥을 부탁한다는 영상편지 하나 남기시죠. 약간 대답을 먼저 들어야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 분 난리 났네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고. 아침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은 제가 차려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차려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말을 하겠죠. 아침밥 차려달라, 달라.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차려주지 않을까.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일을 해요. 네. 그럴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는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점점 네. 현실과 타협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영상 편지 한번 날려주세요. 자, 자, 저 지금 제가 영상 편지 쓰려고 하는데 저 카메라를 봐주시는 이홍일 기자의 표정이 지금 썩어 있어요. 지금 안타깝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미래의 아내분은 저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콘프레이크나 뭐 식빵 이런 거 말고 6첩 정도의 반찬이 있는 따뜻한 국과 밥을 원하니까 당당하시네요. 미리 만들어지는 반찬도 괜찮습니다. 6첩 정도의 김치 4개도 괜찮습니다. 6첩 정도의 아침밥을 원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네. 우리 PD님이 뭐 지금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시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라고. 자, TV 틱톡 이런 걸 원했습니다. 참여형. PD님들, 뭐 기자님들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찍어주시던 우리 PD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면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은 좀 나불나불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편집으로 다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한국 TV 틱톡의 취지입니다. 네. 곧 떠나시나요? 뭔가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로 이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우리는 기레기다. KBS 기자 반성문 삭제된 이유는 영상본이라는 아주경제 김진수 기자의 기사입니다. KBS 신입 기자들이 세월호 사고 보도에 대해 집단으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7일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KBS 38, 39, 40기 취재 촬영 기자들은 사내 보도정보 시스템에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며 겪은 일과 친정을 담았습니다. 38, 39, 40기 기자 40여 명이 동의해 10명이 대표로 쓴 글에서 이들은 KBS 기자는 기레기, 기자 플러스 쓰레기로 전락했다며 사고 현장에 가지 않고 리포트를 만들었고 매맞는 것이 두려워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기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방문 당시 혼란스러움과 분노를 다루지 않았다.
육성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대통령의 위로와 당부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는 욕을 듣고 맞는 것도 참을 수 있다. 다만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기자는 얄팍한 취재를 하다 보니 기획 보도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었다는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세월호 보도에 관한 모든 기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반성문은 삭제됐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하면서 반성의 결과물을 뉴스에 반영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노조 관계자는 반성문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고 한 기자 개인의 실수로 지워진 것 같다며 현재는 게시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후배 기자들의 글은 현재 KBS가 안고 있는 보도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나 있다며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후배 기자들의 글은 현재 KBS가 안고 있는 보도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다며 후배들이 숨어서 취재할 때 회사는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녹였다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사보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본부는 후배 기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사 잘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기자고 또 앵커의 입장에서 또 볼 수 있잖아요. 박주영 앵커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문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좀 자정의 기회로 삼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발전의 또 수단으로 이번 또 한 획이 될 것 같은데 네. 안민정 기자는 이 기사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기사를 보면서 보도가 많이 왜곡되게 보도가 됐다는 거를 네, 알 수 있었죠. 사실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보도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저도 뭐 반성문을 작성하고 반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 중에 사고 현장을 가지 않고 리포트를 만들었다. 이 문장이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팽목항을 직접 또 다녀와 봤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녀와 보니까 그때 이후에 나왔던 세월호 기사들이 어느 때보다 훨씬 와닿고 이해도 잘 되고 정말로 잘 가봤구나, 좋은 경험이었구나, 꼭 가볼만 하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KBS 신입 기자분들은 이 기사에만 따르면 가보지 않으시고 그 감정을 기사로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속이는 감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손석희 씨나 이번에 인터넷 뉴스인 고발 뉴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인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지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은 팽목항 현장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타 방송사들은 스튜디오에서 그냥 팽목항 기사를 읽는다. 손석희 씨는 직접 가서 실종자 가족분들과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읽고 있다. 당연히 누구라도 손석희 씨 뉴스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고발 뉴스에 어떤 기자분이었죠?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사들을 또 그리고 정보들을 또 인터넷 뉴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고마워하겠습니까? 고발 뉴스 댓글을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힘내세요, 건강 챙기세요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입 기자분들, 뭐 저희 주제 그 부분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 현장에 한번 가봤잖아요. 이 신입 기자분들도 사고 현장에는 직접 가봐서 느끼는 바로 기사를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가정의 달을 맞아 엄마 사랑의 캠페인을 실시했다는 기사인데요. 아주경제 정광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 소셜커머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자는 의미를 담은 사회적 캠페인 엄마 사랑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사랑해 캠페인은 소셜커머스 주요 고객인 20대,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며 평소 대화 시간이 짧은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 소중한 가족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셜커머스가 모바일 조사업체 오픈 서베이에 의뢰해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은 평균 6분으로 애인 140분, 친구 97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소셜커머스는 캠페인 홍보를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영상은 소셜커머스가 지난 3월 메가박스 신촌점에 부스를 설치해 고객들이 부모님에게 전화상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외쳤을 때 보여지는 다양한 반응들을 담았는데요. 부모님들은 평소 같지 않은 자식들의 사랑 표현에 낯설하셨어요. 군대가? 돈 필요해? 라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거나 놀라서 무작정 웃거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해, I love you 등 애정으로 답하거나 혹은 자녀와 부모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셜커머스의 페이스북에서는 어버이날 8일까지 캠페인 영상을 공유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하여 각각 소셜커머스 적립금 3만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소셜커머스 대표는 평소 한 가족이라도 부모와 자녀 간 애정 표현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엄마 사랑의 캠페인을 통해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 소셜커머스에서 이 캠페인을 왜 실시했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 사랑의 캠페인은 소셜커머스의 주요 고객인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평소 대화 시간이 짧은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서 소중한 가족의 존재에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소셜커머스답게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선도 나오네요. 저는 사실 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정말 좋은 캠페인이다. 공익 캠페인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네. 멋지네요. 오늘따라 되게 굉장히 송곳 같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님, 박지웅 앵커의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뜬금없이 전화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사랑해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공감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 진짜로. 네. 평소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평소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부모님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말로는 차마 쑥스러워서 못하고요. 뭐 문자나 편지로는 합니다. 그러시군요. 안민정 기자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뜬금없이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보냈거든요. 답변이 사랑한다고 왔어요. 네. 이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쁜 사람으로 그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팽목항을 갔을 때 안민정 기자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과 문자를 주고 받더라고요. 제가 그거 본 건 아니고 문자가 와서 주려고 보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막 하트도 많이 보내시고 딸의 사랑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딸에 대한.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께 보내면 돈 필요하냐? 무슨 일 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나도 사랑한다고 하시겠죠. 아니에요. 그러시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다 했어요. 군대 있을 때 편지고 전화고 다 했습니다. 다 군대 전역하고 2달 이후 끝났습니다. 네. 군대에 있으면 그 온전히 진심이 나오나요? 그건 정말 온전한 진심입니다. 네.
군대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호일 기자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자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전한 진심으로 정말 군대 있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도 한동안 잘 안 했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보고 싶고 힘들어질까 봐.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막 3일에 한 번씩 꼭 전화도 드렸고 네, 지금 모든 전화를 군대 있을 때 다 했네요. 부모님께도. 네. 네, 기사를 보니까 애인과는 일주일에 140분을 통화하는데 부모님과는 6분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 네. 6분 이상 하시나요, 일주일? 저는 6분 이상 합니다. 한 9분? 이게 좀 한번 들어보죠. 궁금해서. 때마다 다른데요. 아, 네. 할 얘기가 평균? 많으면 오래 하기도 하고요. 네. 아, 박주영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지방에 네. 있어서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는 전화는 많이 하지 않지 않나요? 수시로 이제 제가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내드리죠. 네.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막 어머니랑 수다를 떨죠. 어머니들은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딸이 이제 돌아오면 하루 일과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연애담. 감정이입이 되셔서 어머니가 죄가 되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언니와 동생처럼 그렇게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안민정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안민정 기자 특집 아닌가. 굉장히 기사마다 다 따뜻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도 제일 많아요, 지금.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네. 싶어요. 네, 화려하게. 정말 떠날까봐 걱정되는 막 그런. 뭐 이렇게 정말 잘하고 다음날 없어지지 이렇게 않을까. 했는데 우리 둘만 있고 막 이러면. 계속 TV 틱톡에 출연하면 네. 굉장히 아, 그렇군요. 재밌겠네요. 네. 또 뭐 안타깝다고 많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화도 별로 안 하고 뭔가 불효자로 굉장히 지금 비춰질 수도 있지만 네, 아들이어서 그런 거 네. 아닐까요? 네. 네,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대화와 통화보다는 네, 통화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편이 있고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부모님의 힘을 느꼈던 게 정말 고민이 되는 사안은 친구들보다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듣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 큰 좋은 우리들만의 그 부모님에 해당하는 우리들만의 그런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모님 말을 들으면 네.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진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맞고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아무래도 연륜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은 저희를 낳아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정말로 맞는 말씀만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짓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아무래도. 그죠? 정말 우리를 위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는 또 감사함을 느꼈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 사랑해라는 표현을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자주 네. 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네.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그거 나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여기다가 실어도 될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아마 나도 사랑한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실지. 나도 사랑한다 안 하고 뭐 돈 필요해라고 하면 정말 웃길 것 같아요. 뭐 사고 쳤니? 뭐 이런 이제 거. 제가 버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광고를 봤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되게 와닿았던 장면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눈물을 네, 흘리는 맞아요. 경우였습니다. 그때 정말 울컥한 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시국이 네,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 안타까운 뭐 카톡이나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세월호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울컥해서 그때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는데 눈물을 흘릴 뻔했던 스파이더맨을 네. 보러 갔다가, 네, 보러 갔다가 눈물을 흘리셨군요. 네, 정말 울컥했던 그런 네.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또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캠페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 커머스에 관련된 기사 넘어가 보고요.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최근에 네. 있었던 2일에 있었던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제가 한 6개 정도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은 토크를 하기 앞서서 이 기사들을 다 읽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우리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세요. 네,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서울 메트로 직원 소환 조사라는 제목으로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가 썼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관련 당시 신호체계의 오류를 처음 확인한 서울 메트로 신호팀 직원과 신호관리소장이 7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호팀 직원은 사고 당일인 2일 새벽 1시쯤 신호체계 오류를 처음 확인하고 오전 9시쯤 퇴근하면서 오류 사실을 관리소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관련돼서 저희 녹화 당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네, 이 당일에 있었던 기사였고, 자,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일에 있었던 사고 당일에 있었던 기사거든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철 2호선 추돌, 앞서 가던 전동차 쾅, 천여 명 긴급 대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2일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앞서 가던 열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성동구 상왕십리역에서 왕십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한 2258 전동차를 뒤따라 진입하던 2260 전동차가 추돌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인력 200여 명을 비롯해 펌프, 구급차 등 장비 57대를 서둘러 동원했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승객 등 천여 명이 선로를 따라 대피했습니다. 즉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에서 성수역 간 내선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한편 외선 구간은 오후 4시 3분 기준으로 정상 운행 중이라고 서울 메트로가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는 사고 당일 5월 2일에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죠, 사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더욱더 놀란 기사고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망자는 없이 이제 부상자,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죠. 일단은 그러면 피해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안민정 기자가 기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차 2대 쾅, 부상자 170여 명, 병원 후송 32명. 아주경제 강수훈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2일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앞서 가던 열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서울 메트로 종합관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2분 지하철 2호선 내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부상자는 약 17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32명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나머지는 신상파악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부상자는 국립의료원, 순천향병원, 한양대병원, 마이크로병원 등으로 나눠 치료 중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또 피해 상황을 나타냈던 기사였고 정정을 하자면 최종적으로 부상자와 수술 예정 분들의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요. 249명이 부상을 당했고 7명은 수술 예정이라고 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괜찮냐고. 네. 그러니까 서울 지방에 사시는 고모셔가지고 서울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고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박주영 앵커가 기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호기 고장으로 자동정지 장치 미작동이라는 제목으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가 썼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는 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해 열차 자동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시 상왕신리역 승강장 진입 직전에 설치된 신호기 중 2개가 데이터 오류로 신호를 잘못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상태라면 상왕신리역에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경우 신호기 3개가 후속열차 기준으로 주의, 정지, 정지 순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날 사고 때는 진행, 정지 순으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호기가 정지로 표시되면 ATS가 작동돼 제동이 걸리지만 신호기가 진행으로 잘못 표시돼 ATS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는 시속 68km로 운행하던 중 역에 진입하기 위해 초기 제동을 건 상태에서 정차 중인 앞 열차를 발견하고 급히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제동 거리가 부족해 128m를 지나 시속 15km 속도로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신호 운영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 을지로 입구역 선로 전환기 잠금 조건을 바꾸기 위해 연동장치 데이터를 수정한 뒤 2일 오전 3시 10분부터 신호기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승인 후 이날 오전 4시 25분에 완전히 복구됐으며 현재 지하철 2호선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기사에서 네. 이제 사고 원인을 신호기 고장으로 자동정지 장치가 미작동됐다고 나와 있네요. 자, 자동정지 장치가 ATS라고 합니다. 자, 이 ATS를 또 우리 또 백과사전이 있죠. 똑똑한 박조혜 앵커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ATS는 열차 자동 정지 장치라고 하는데요. 열차가 추돌할 우려가 있을 때 경보를 울리고 뒷 열차를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네. 정말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장치로 보이거든요. 네. 자, 이 장치가 미작동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ATO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ATO는 열차 자동 운전 장치인데요. 이 ATS와 기능은 같지만 기존의 ATS보다는 성능이 좀 다소 향상된 장치라고 해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이 ATS의 경우에는 강제로 열차를 멈추게 하는 구식 시스템이고요. ATO는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운전부터 정지까지 자동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하철에도 ATO가 지금 장치가 되어 네. 있는 거겠죠. 신분당선을 저는 이제 분당을 살기 때문에 잘 애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관사가 없습니다. 네. 무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운행이 됐는데 네, 그게 바로 이 ATO라고 하네요. 네, 그 ATO를 말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박종현 앵커 네. 덕분에 정말 좋은 또 정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의 활동이 정말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거든요.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정부는 한번 제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긴급 차관회의, 이딴 사고의 교통수단 등 안전점검 대상 확대라는 기사로 아주경제 주진 기자가 썼습니다. 정부는 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긴급 차관회의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울릉도 독도 간 여객선 회항 사고 등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각 부처가 현재 진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의 자체 안전점검이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지하철 신호기와 동해 지역 연안 여객 등을 포함해 정부 합동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추후 부실 점검이 드러나면 시설 등 운영기관 및 감독기관, 안전점검자 등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2주간 1차 정부 합동 점검을 진행한 뒤 6월 이후에 2단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일단 사고 때문에 교통수단 등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조치였습니다. 정말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더불어서 네. 또 울릉도 독도간 여객선이 회항을 해가지고 정말 세상에 뭐가 발생하고 있나? 이게 너무 사고가 갑자기 겹치니까라고 두려움에 좀 떨었었죠. 네, 그러면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안민정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정부가 연휴 기간 지하철과 철도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상황심리역에서 일어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를 계기로 오는 6일까지 지하철과 일반 철도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기간에 철도 외에 항공, 도로 등 다중교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근무자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 기강, 시설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지하철 2호선이 정상 운행 중인 만큼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해산하는 대신 당분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호시스템 이상이나 기관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정부가 연휴 기간에 지하철과 철도 안전을 위해서 특별 점검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연휴가 길었죠. 이 기간 내에 우리 공무원분들 쉬지 못하고 또 특별 점검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군대도 그렇고 감사가 온다.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반짝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상시가 되면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늘 평상시에도 대비를 하고 점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사고가 난 이후에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박주영 앵커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서울시 교육청 부상학생 종합점검 치료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가 썼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지하철 2호선 사고 부상학생 지원을 위해 성동교육지원청에 학생대책안전본부 상황실을 임시 설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가동된 서울시 교육청 안전관리단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 문용린 교육감을 주재로 부상학생 치료 등 안전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울 메트로본부와 광진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상학생 24명 중 21명은 치료 후 귀가했고 3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상학생에 대해서 종합점검 및 치료를 지원해줬다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대한 기사를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사고 원인부터 시작해서 피해 상황, 그리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망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죠. 249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7명은 수술 예정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네. 자,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는 신호기 고장으로 자동정치 장치 미작동으로 인해서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 2대가 추돌을 하여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그 내에서 승객분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 자동 조명 장치라고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는 장치는 소방법상으로 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번 사고 때는 자동 조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어두컴컴한 길을 스마트폰으로 불빛을 비춰서 이제 선로를 내려가서 대피하셨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시설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시설들이나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런 추돌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차 피해는 없었네요. 그렇죠. 정말 다행인 거죠. 대구 지하철 참사를 예로 들 수 있죠. 물론 그것은 방화로 인한 화재였지만 화재가 나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훨씬 큽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 지하철은 아무리 환풍 그런 시설이 돼 있다 한들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로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또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정말 흉흉한 지금 시국인데
정부가 이번 사고를 좀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도 본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희망을 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런 대형 사고들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강제력 없는 매뉴얼 제2, 제3의 삼풍백화점 시간 문제, 화재 지진에 취약한 구조, 최저가 낙찰제 등 공사 단가 후려치기도 문제. 이번 세월호 참사와 서해 페리오 침몰, 와우 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와 최근 지하철 2호선 추돌. 이들의 공통점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점입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돼 사고 발생 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지에서는 매번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교통 분야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짚어봅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33명이,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때는 무려 502명이 희생됐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지만 지난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10명이 또 목숨을 잃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설 안전과 관련한 일부 매뉴얼은 법적 효력도 없어 안전관리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뉴얼 천국, 사고 때마다 점검만 반복.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달 말부터 전국 4천여 개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매뉴얼 개선에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의 재난 대응 및 유지 관리 체계를 살피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초동 조치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5월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관련한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풍수해, 육상 화물 운송, 도로 터널 사고 등 22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같은 매뉴얼 외에도 각종 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특별 점검 등을 거치며 추가 매뉴얼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토부가 일선 공사 현장 등에 하달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의 경우 연구 용역 보고서 수준으로 일부 사항은 관련 법 제정도 안 된 상황입니다. 예컨대 건설공사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 조건을 작성토록 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서의 작성 조항의 경우 관련법이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안전관리는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된 일부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뉴얼 청구 사고 때마다 점검만 반복이라는 또 이명철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화재 지진에 취약한 구조 개선 시급이라는 부분도 작성을 해놨었죠. 이 부분은 안민정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죠. 국내 건축물과 시설물이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재해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지진 발생 빈도도 늘고 있어서인데요. 2010년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화재 사건, 지난 2월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화재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소방차 사다리 및 물줄기 자체가 닿지 않는 등 화재에 취약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진압이 어려우면 화재에 버티는 내화 충전재를 강화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경우 지난해에도 시공된 내화 충전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문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화 충전재 성능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미달로 나왔었다며 사실상 국내 초고층 건축물 대다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태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으로 서울까지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를 자처할 순 없지만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도 미비한 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체 건축물 681만 6,192동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화재 지진에도 취약한 구조 개선 시급이라는 또 글이었는데 정말로 시급합니다. 화재에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네. 잘 기사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최저가 낙찰제 등 공사비 후려치기 문제도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박주영 앵커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건설 현장이 안전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가 낙찰제 등 일명 공사비 후려치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재살 깎아먹기식으로 수주한 공사의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 무리한 공기 단축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도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일명 맞춰 먹으려면 공기 단축이 필수다 보니 안전 관련 매뉴얼은 고사하고 시방서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감리자나 안전 담당자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폭 깎인 공사비에 따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갈등 및 부실 시공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철근 누락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던 하도급 업체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낮으면 사업주는 당장 공사를 위해 안전 기준을 낮추고 발주자는 이를 감안해 또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안전 담당자와 근로자로 채워진 공사 현장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적정 공사비 확보라는 기초를 마련한 후 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기사들이 또 우리 정부가 보고 또 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우리 기자분들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열심히 파헤쳐서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는 두산 자회사 DIP 홀딩스 KFC 1,000억 원의 매각이라는 기사고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두산의 자회사인 DIP 홀딩스는 8일 사모펀드인 CVC 캐피탈 파트너스와 KFC 사업을 하고 있는 SRS 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매각 금액은 1,000억 원으로 양사는 마무리 작업 등을 거쳐 오늘 6월까지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DIP 홀딩스는 지난 2012년 11월 SRS 코리아의 버거킹 사업 부분을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1,100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네, 기사 잘 읽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 매매 계약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KFC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KFC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죠. 제가 또 KFC의 비스켓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죠? 그 이만한 비스켓.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싸구려 딸기찜 찍어 먹는 그 맞아요, 맛이 맞아요. 또 비스켓은 금방 안 나와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데워주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배고프세요? 네, 지금 KFC 지금 비스킷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KFC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네. 제가 또 이 기사로 또 엉뚱하게 KFC 없어지나요라고 포털 검색을 해봤거든요. 물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있는 줄 알았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KFC 증거버거 없어지나요? 뭐 이런 기사, 연관 기사가. 네. 그다음에 뭐 영남대학교 KFC 매장 없어지나요? 뭐 이런 기사만 나오고. 네. 저는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매각된다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콜라의 리필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제가 비스킷을 먹다 콜라 리필하려고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으니까 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얼핏 봤는데 박주영 앵커가 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의 그랬나요? 역사를 한번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 조사를 한 이유가 두산에서 KFC를 관리를 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 두산이 1896년에 이 면직을 취급하는 박승직 상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와 축산 또 운송 등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룹의 형태가 갖춰졌고요. 이제 소비재 산업이 이제 그룹의 모태인 셈이었죠. 2001년에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2005년에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이제 중공업 위주로 그룹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네. 두산 쪽에서 꼭 이 프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두산 역사까지 지금 짚어드렸는데. 어쨌든 네. 이번 이 KFC 매각으로 식품 사업은 완전히 이제 손을 뗀 상태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봤거든요. 네. 식품 사업에서 손을 떼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두산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KFC 나왔으니까 햄버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햄버거 뭐 줄곧 드시나요? 햄버거 좋아합니다. 아. M 브랜드 햄버거 좋아합니다. 아, 맥도날드요? 네. 뭐 듣기로는 맥도날드를 먹으러 김포까지 가시려고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어제였죠. 네. 네, 햄버거가 밥을 못 먹고 촬영을 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몹시 허기가 진 상태였어요. 네. 네,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맥드라이브 괜찮습니다.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 여론 방송에는 모든 브랜드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담당 PD가 이제 네. 본인의 동네로 가자고. 그분 유명해요. 햄버거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점심 시간대만 되면 햄버거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역 사회로 인도하겠다고 네. 이제 굉장히- 제안을 하길래 김포를 사랑하는 네, 분인 것 같습니다. 넣어두라고 네. 했습니다. 또 맥도날드 하면 저희 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도날드를 먹기 위해 35분간 헤매서 뭐죠 그거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햄버거를 또 빅맥이요? 운전하시면서 빅맥을 운전하시면서 또 드셨던 무인 자동차를 꼭 사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햄버거가 바쁜 직장인의 아이콘이 아닐까. 네, 안타깝습니다. 싶네요. 네, 네. 굉장히 갑자기 안타까워지는데 아무튼 햄버거 정말 맛있죠. 안민정 기자 궁금합니다. 햄버거 자주 드시나요?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햄버거가 정말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저는 M 브랜드보단 B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아, 버거킹이요? 네. 네, 버거킹 좋아요. 거기에 와퍼. 네, 좋아합니다. 저도 B 브랜드 한 번씩 버거킹이요? 네. 네. 갈릭 스테이크 네. 버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난리 났네요. 지금 뭐 전문가들 모셨고. 네, 아무튼 햄버거 계속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KFC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 저 혼자서 안심을 하고 넘어가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얼굴 동안의 조건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대다수 동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주름 없는 피부입니다. 보톡스는 토툴리눔 톡신이라는 물질이 근육의 발달을 관장하는 신경 말단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활동을 억제해 근육을 마비시키고 볼륨을 줄입니다.
고운 몸 클리닉 김희경 원장은 보톡스의 시술 효과는 대개 2주 뒤부터 나타나며 그 효과는 부위와 환자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보톡스를 눈가와 미간 등에 주사하면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턱 또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할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나 종아리 보톡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효과는 2주에서 3주 뒤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볼륨감입니다. 필러를 이용하여 원하는 신체 부위에 볼륨을 줄 수 있는데요. 필러는 주사로 시술되며 효과는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러는 이마 필러, 코 필러, 팔자주름 필러, 볼 필러 등 볼륨이 필요한 많은 신체 부위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필러의 효과는 사용되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부터 2년 이상까지 그 효과가 유지된다고 원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말 많을 것 같은 기사 한번 읽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보톡스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네. 안민정 기자는 혹시? 없죠. 네. 필러도? 없죠. 네. 있으세요? 없죠. 근데 사실 저는 맞고 싶어요. 저도 맞고 싶은데 네. 같이 가실래요? 겁이 나서 할인해준다는 사실 좀 겁이 납니다. 그쵸. 보톡스의 또 그래서 부작용 사례를 제가 봤는데 사각턱 보톡스, 그러니까 제가 맞고 싶은 거예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 부분이 볼록해지고 팔자주름이 심하게 들고 이런 부작용이 또 생겼대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는다는 자체가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을 더 갖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더 역효과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뭐 외형적인 면도 면이지만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실명되고 피부암 그리고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자체가 저희들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면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왜 맞고 싶으세요? 어디 맞고 싶으세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네. 유심히 보실 것 같아서 그것만 보니까. 어쨌든 저는 맞고 네. 싶다는 거. 그렇구나. 네. 안민정 기자는 어떠세요? 아직 젊지만 보톡스나 필러를 맞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아, 어느 부분인지는 네, 저도. 네, 넘어가는 걸로. 저희 대표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으신 것 같아요. 다 털어놔라! 다 털어놔라.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빨리 털어버리면 더 이상 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동안의 조건 첫 번째는 주름 없는 피부, 그죠? 야, 뭐 나와요. 야. 네. 두 번째가 볼륨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 필러가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이마 필러, 네. 코 필러, 팔자주름 필러, 볼 필러. 저도 팔자주름이 굉장히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 웃을 때 네. 아니, 좀 나 주름이 아직 괜찮으시네요. 아직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으면 되게 팽창을 해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여기 필러를 맞으신 분들 보니까 네. 굉장히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뭔가 넣긴 넣었으니까 자연스럽진 않겠죠. 아, 그런가요? 좀 티가 나겠죠. 또 볼 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땡그레질 것 같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땡글한 분들이 계세요. 제 친구들 중에도 여기가 진짜 땡글땡글 나중에 사진 첨부해드리고 싶은데 땡글땡글하신 분이 계신데 필러 때문에 필러 맞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돈 버셨네요. 돈 번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늙어도 땡글땡글 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늙어봐야 알겠죠? 인체의 신비는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또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 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반영구적인 거네요. 영구적이진 않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도 다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사각턱 때문에 네.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주사를 맞지 않는데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분 돈 버셨네요. 그런데 그래서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아, 네.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가. 네. 보톡스가 독성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게 발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맞으면 이제 거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축소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가끔 이런 말 할 때마다 무슨 전문가 한 분
뭐 채소 전문가, 아까 무슨 또 음식 전문가도 나오셨고, 아, 네.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박학다식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넣어서 나이가 드셨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맞으면 뭐 70세, 80세가 돼도 그 부분을 땡글땡글한 걸까요? 그거는 연예인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쵸. 중년의 배우분들이 땡글땡글하신 분들은 계속 맞고 계신 거. 관리를 받고 계시는 거죠. 계속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 맞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서 이게 푹 꺼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채워놓고 약간 그런 식이니까. 계속 이렇게 꺼진 상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좀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사그라들면 그게 더 그렇죠. 심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약에 이뻐졌는데 그 또 사그러들면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또 심리적으로 또 상처받지 상실감을 않을까.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성형도 그렇고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시술도 그렇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제 주위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뭐 저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과다한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하지 않는 게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동안의 조건이 뭐 조건 없는 주름 첫 번째 조건은 주름 없는 피부, 뭐 볼륨감이라고 하지만 동안의 조건은 평온한 마음과 착한 마음에 전혀 예상치 가지고, 못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채소를 많이 먹고 그러면 동안이 유지되는 플러스 운동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 무슨 광고 찍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근데 운동과 이렇게 가끔 상황극하면 제가 뭔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데 아무튼 이게 이 말이 지금 안민정 기자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게 안민정 기자 어머님이 그렇게 동안이시라고 저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 네. 근데 그 균형 있는 식습관과 또 운동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동안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저희들도 이제 채소를 좀 먹고 운동 좀 좀 하고요. 운동을 해서 동안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뭐 동안의 조건이라는 기사까지 읽어봤고요. 자,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땀구멍 지도로 범인 잡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가 썼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땀구멍 지도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김종만 화공과 교수와 이찬우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이주섭 연구원이 주도하고 김재용 물리학과 교수, 김회율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박범준 경희대 화공과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팀이 손가락 끝 땀샘에서 나오는 미량의 수분을 감지해 이미지화시키고 땀구멍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문 분석의 패러다임을 바꿔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문 분석은 지문의 융선 패턴 분석에 의존해 왔지만 이 방법은 지문 분석 시 많은 잠재 지문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물에 의해 색이 변하는 수변색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미량의 수분을 빠른 속도로 감지하고 땀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새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으로 수행돼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 29일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김종만 교수팀이 개발한 수변색 공액 고분자를 이용한 땀구멍 지도 검출 방법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지문 검출 방법인 융선법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이 수변색 고분자는 수분을 감지하면 고분자의 색깔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며 동시에 기존에 없던 형광이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 고분자는 매우 적은 양의 수분에도 반응하도록 설계돼 땀구멍에서 나오는 미미한 수분도 감지할 수 있어 땀구멍 지도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땀구멍도 융선과 똑같이 모든 개인이 다르고 고유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종만 교수팀이 개발한 개인의 땀구멍 이미지화 방법을 이용해 땀구멍 지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잠재 지문의 땀구멍과 비교 대조해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변색 고분자는 단량체와 알칼리 금속 이온 복합체를 이용해 용액을 제조하고 스핀 코팅으로 필름을 만든 후 자외선을 쬐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변색 고분자는 수분에 노출됐을 때 분자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새로운 구조가 생성되고 청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김종만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수변색 고분자를 이용한 땀구멍 지도 검출 방법은 기존의 지문 검출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땀샘의 활성 여부를 분석하는 의학 분야에도 확대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던가요? 네. 기사를 읽는 내내 지금 깔깔깔대시고 웃음을 못 참으셨는데 어떤 면이 궁금합니다. 어떤 면이 웃겼는지. 땀구멍에서 네. 뭔가 재밌는 요소가 있었나 봐요. 땀구멍과 얽힌 일화가 있나요? 아니, 없는데 이제 기사 이렇게 끝날 때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땀구멍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멜로디 같이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땅구멍 이게 멜로디처럼 불렸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모르고 이렇게 듣다가 뭐 자리로 리듬 타면서 막 웃긴 거구나. 네. 차라리 노래를 부를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방송하다 보면 이 땀구멍이라는 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땀구멍 나와서 땀구멍 한 거잖아요. 근데 땀구멍. 네, 그렇죠. 네. 근데 피치 못하게 이제 있는 사람이 좀 웃기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예전에 김성주 이제 프리랜서가 그 통아저씨 관련된 다큐를 하는데 마지막 내레이션이 통아저씨 춤을 이렇게 추면서 되게 슬픈 음악이 나오고 내레이션 까는 거였대요. 근데 그 내레이션을 정말 못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상황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신 붙들고요. 네. 이제 손가락에도 지문이 있지만 땅구멍들도 손가락에 있습니다. 아이고 번졌네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땅구멍을 한번 대조를 해보면 그 지문 위치에 비슷하게 땅구멍이 이렇게 다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범죄 그런 현장에서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도 땅구멍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로 찾아낼 수 있는 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땅구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손가락은 지문처럼 땅구멍 분포도 개인마다 다르고 고유의 땅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가셔서 땅구멍 한번 고유의 땅구멍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의학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대요. 네. 땀구멍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노화가 될수록 땀샘에서 나오는 수분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땀구멍을 좀 확인을 해봄으로써 건강 상태를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박종현 땀이 많나요? 저는 땀이 없는 편인데 네. 그 강희호 MC는 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안심한 게 난 건강하구나. 건강하게 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럼 저희는 건강하지 않는. 근데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여자랑 남자랑 다를 수도 있고, 체질 때문에 저는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 땀과 함께 브라질 월드컵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번 그 엔트리가 발표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땅구멍에서 엔트리로 넘어가는 이런 네. 질문 브라질 좋습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정말 저는 기대했던 그런 멤버들이 다 그래요? 들어가 있어서 이명주 선수라고 있는데요. 9경기 연속 K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잘하는 선수인데 홍명보에 승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다 생각이 있어서 짠 엔트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대가 돼요. 축구를 좋아함은 뭐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잘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이 이제 다 포진이 돼 있어서 정말로 기대가 되는 브라질 월드컵입니다. 두 분 굉장히 축구 얘기 나오니까 지금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네. 이번 엔트리를 떠나서 네. 뭐 브라질 월드컵에 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포괄적인 주제를 네. 드렸군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잘하고 있잖아요.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민주 기자는요? 네, 2002년 4강까지 올라갔던 그 기록이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굉장히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맞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기대가 되고 저희가 피파 랭킹 세계 피파 랭킹 중에 월드컵 지금 진출국 중에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번에도 기적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쁜 악마의 그 함성 소리, 응원 소리.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화났어요? 안 받아주니까 화난 것 같은데. 2002년에 몇 살이었죠? 제가 중2 때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야,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교 3, 4학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정말 어린 친구가 지금 저희랑 같이 상상도 못한 조합이죠.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때. 네, 저는 88 월드컵이래. 올림픽도 봤어요. 88년 4월생이어서 올림픽도 본 사람이에요. 보셨다고요? 봤죠, 다.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요. 네, 지금 PD님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금 무리수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우리 251 기자는 어떻게 월드컵 기대되시나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 이번에 좀 기대감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월드컵 때만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국내 리그라든지 평소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축구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기자고 이게 와이어리스로 타서 들어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첫 번째고 지금 말하는 게 두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분들조차 저는 사실 K리그 잘 안 보거든요. 국내 리그.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우희 기자가 말한 거는 이런 지금 눈에 띄는 그런 행사보다는 지금 평상시에 열리고 네. 있는 이런 국내 리그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사랑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는 것 같고요. 저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땀구멍에서 깔깔 네. 웃다가 지금 K리그까지 넘어가서 얼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학생 4명 중 1명 부모님 주름 보면 작게 느껴져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가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대학생들은 부모님의 얼굴에서 주름이나 세월의 흔적이 보일 때 부모님이 작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알바모는 대학생 469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을 조사한 결과 27.9%가 이같이 답했습니다. 실제 조사 참가자 중 96.2%는 부모님이 작아 보여 슬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실 때 19.1%와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12.4%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란히 섰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부모님보다 몸집이 컸다는 걸 알았을 때 10.4%, 잠드신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문득 8%, 나 때문에 우실 때 6.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하기 힘든 말 1위로는 단연 사랑해요가 올랐습니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 1위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꼽았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은 부모님과 스킨십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부모님과 손을 잡아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남학생의 약 61%, 여학생의 약 53%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작게 느껴질 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였습니다. 네. 부모님 주름을 보면 작게 느껴져가 27.9%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항목들 중에 우리 박주영 앵커는 언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이 중에서 골라야 하나요? 네네, 이거 이 중에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님보다 몸집이 컸다는 걸 알았을 때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네. 부모님이랑 길을 걷다가 문득 아버지 뒷모습을 봤는데 좀 몸집이 예전보다 좀 작아지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몸집이 작아졌다. 그 어머님이 박정희 앵커보다 혹시 좀 매소하신가요? 아니요. 네. 저보다 작으시죠? 좀 매소하죠. 네. 네. 뭐 이렇게 어머니보다 더 훌쩍 뭐 말이 안 아니요, 되네요. 어머님, 아버지의 아버지가, 뒷모습. 아버지 뒷모습이. 네. 네. 저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우리 부모님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제일 많이 와닿았을 때는 이 항목에는 없고요. 네. 부모님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분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저요라고 대답을 할 때 그때 되게 작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그 위치가 됐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을 때. 네. 네. 이 항목에는 없지만 정말로 네. 와닿는 또 면인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병원 갈 일은 아직 없어서인지 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좀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작게 느껴지실 때를 좀 느껴보기 힘든 게요. 저희 아버님이 187이세요. 굉장히 크시네요. 예전에는 정말 등치가 이제 있으셨거든요. 근데 좀 키가 줄어드셨죠. 186 정도로. 줄어드신 게 저보다 커요. 그래서 작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아버님께서 또 주름이 이제 많이 생기셔가지고, 그때 좀 작게 느껴지시는데, 저는 작게 느껴졌기보다는 얼른 돈 벌어서 쌍꺼풀 수술해드려야겠다. 네. 세상의 눈을 다시 한번 틔워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른분들은 좀 이렇게 눈이 좀 처져서 불편하시기 네네네.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네요. 괜찮네요. 네. 쌍꺼풀 수술이 효도 선물이라고. 정말 맞습니다. 네, 효도 선물 맞는 것 같고, 부모님과 스킨십은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박정희 거는? 스킨십은 안 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빈도가 좀 많지는 않지만 하는 편이죠. 어떤 스킨십? 뭐 포옹을 한다던가 손을 네. 잡는다던가. 네. 아무래도 여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보다는 빈도가 높은 스킨십을 부모님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례 행사로 포옹 한 2번 정도 하고요. 네. 뭐 생신 때, 생일 때 등등. 명절 때는 할 수는 없잖아요. 명절 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별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없어서 뭐 졸업식 때 1번 하고 뭐 저번 연에는 제 졸업했을 때 3번 했네요. 네. 손에 꼽을 정도네요. 네. 네. 그래서 무뚝뚝한 편인가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남성분들은 보통 그렇게 애정 표현을 잘 하는 편은 아니죠. 네. 남자분들 그런가요?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또 그거를 카메라 나온다고 또 카메라 보면서 하고 있는 저분이 대단합니다. 뼛속까지 방송인인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무뚝뚝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안민정 기자는 스킨십을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막 아버님이랑 뽀뽀도 하고 그러시나요? 포를 하죠. 보래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났냐 하면서 포옹하고. 우와. 아침, 그리고 뭐 이제 이제 회사 나갈 때, 출근할 때나 들어오셨을 때. 죄송한데 저분 표정 좀 한번 잡아주세요. 저분 표정이 지금 이게 뭐 컬처 쇼크 느끼신 것 같아요. 땡 하고 받은 그런 거. 어디 사시길래? 외국 아닙니다. 서울 여자들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자주 해요.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 간접적으로도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을 때도 하고. 네. 생각날 때 부모님하고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못 받았던 거를 제 자식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사실 그렇게 백날 들어도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을 낳아봐서 부모가 된 다음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그 안민정 기자 같은 그런 가족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자랐으면 좀 지금도 아빠 볼에 뽀뽀하고. 근데 저는 학생 땐 되게 무뚝뚝하고 냉정했었어요. 그래서 서운해서 부모님이 막 우실 때도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성격이 예민해졌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면서 사랑이 많아졌군요. 네, 부모님한테 좀 더 관심 가지려고 노력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이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같이 나갈 경우에는 항상 옆에서 손 잡고 이렇게 같이 가고 팔짱을 끼고 가고 그랬죠. 아,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번 TV 틱톡 안민정 기자 특집을 맞이해서 안민정 기자의 지금 뭐 과거까지 쫙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은데. 오늘 네. 안민정 기자 힐링 캠프인가요? 아, 좋습니다. 불 한번 지키고. 아무튼 정말 듣기만 해도 네. 따뜻한 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희우 MC도 오늘 부모님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거 어떨까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돼서. 영상 통화로라도 이렇게 손을. 네, 저희 어머니 투지폰 쓰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어색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실까요? 돈 필요하나, 뭐 사고 쳤나, 뭐 아까 사랑해요 말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제 친구들 중에는 볼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뽀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근데 특징이 그 친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성격도 밝아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또 아버님한테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딸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딸바보라 하잖아요, 아빠들이. 네, 맞습니다. 제 동생이 또 지금 12살이 됐는데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딸바보로 되셔가지고 네. 또 제 동생 때문에 또 집이 정말 화목하고 밝아졌어요.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 늦둥이도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작게 느껴질 때 설문조사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은 지원 회사 관련 정보라는 기사입니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은 면접에서 회사 관련 정보를 꼭 묻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정보를 모를 경우 탈락시킨 경험도 많다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7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 담당자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5%가 면접 시 지원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중 63.7%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몰라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원자들이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45.7%가 보통이란 의견을 밝혔고 부족하다는 응답도 37.1%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사 의지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사업이나 업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사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기업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업 영역 및 제품, 서비스 정보, 업계 현재 이슈 및 전망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 지원 회사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하는 기사였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 박주영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지원자 입장이었잖아요. 기업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네, 좀 다른 관점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안민정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죠. 지원자일 때도 있었고, 이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게 짐작이 가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회사에 들어올 각오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공감하게 됐어요. 네,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알고 가는 거는. 모르고 가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서 잘 알아보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가야 되는 길, 이 회사와 나아가는 길 이런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애사심이라는 게 있어야 그 회사에 오래 남고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가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거 안타깝다. 그냥 모르고 가신 분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모르고 가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묻지마 지원이라고 하죠. 일단 공고가 뜨면 이렇게 무차별로 이렇게 다 넣는데 뭐 어떤 분은 이제 지원서에 다른 회사 이름을 썼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네. 안타깝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뭐 특정 회사를 묻지마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막 집어넣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걸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좀 이해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말씀하신 네. 묻지마 취업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업 특정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들었던 한 이제 지원자 얘기거든요. 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업의 그 이름 로고를 달고 전국 여행을 갔대요. 네, 도보로서. 네. 전국 여행 가서 어디 가서든 그 기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이 기업을 소개를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합니다. 뭐 그분 같은 경우에 토익 점수도 500점밖에 안 되고 네. 뭐 특별한 스펙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죠? 그래서 또 뽑았다는 정말 소수지만 그런 분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사진관을 하셨대요. 네, 가서 아프리카를 무작정 가서 친구들 사귀고 사진관을 열어서 거기서 뭐 어떻게 된 경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돌아와서 어떤 회사에 이제 그 사진 관련된 회사였대요.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그냥 단번에 합격했다.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또 단적인 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박주영 앵커 면접 좀 보셨잖아요. 네. 뭐 면접의 노하우나 뭐 특별한 기억 이런 거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전인 얘기인가요? 네. 네.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면접에? 저는 제가 이 분야를 목표로 하기 전에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저희 쪽은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일반 업계 같은 경우는 지원서를 친구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들어보면 100장을 넣으면 거기서 한 5장 건질 정도 합격률이 그 정도라고 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지원 분야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회사의 사무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100장 정도 아무렇게나 정말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스펙이 굉장히 막 만들어서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예체능 쪽이었기 때문에 예체능은 보통 인맥과 그리고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그 능력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는 그걸 했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수님 이제 소개로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기보다는 딱 처음에 이제 가면 첫 마디가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가 많이 들었어요.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른 또 그런 면접을 보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좀 몇 번 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은 그 손석희 이제 앵커가 있는 회사 면접을 봤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거기서 또 하얀색 티셔츠만 입고 오라 그래서 또 꼬질꼬질하게 하얀색 티셔츠만 입고 가서 그쵸? 그때 가서 또 당차게 또 소리 지르고 왔던 또 자신감을 표출하고 제 옆에 분은 뭐 트로트도 부르더라고요. 트로트도 부르시고 이쪽에서 뭐 춤도 추려고 하고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근데
너무 따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준비해왔던 거 했던 것 같은데 탈락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 탈락 덕분에 제가 여기서 네. 지금 또 열심히 TV 톡톡을 진행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무리가 급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금 마무리.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사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좀 아쉽죠.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 네.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의 운명, TV 틱톡 안에서.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래. TV 틱톡 하면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안민정 기자도 마지막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저도 TV 틱톡 하면서 기사 많이 읽으면서 많은 지식들과 그런 걸 얻은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시청자분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나온다면 또 새로운 각오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TV 틱톡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안민정 기자의 늘어난 멘트예요. 옛날에는 안타깝습니다.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걸로 그거 3개로 돌려 써도 괜찮아요. 안 들어오시고 그것만 써도 될 정도였는데 마지막일 수도 있는 TV 틱톡에서도 안민정 특집을 만들면서 또 다음에 안민정 기자가 더 기대되는 또 그런 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또 굉장히 특별한 또 애정이 가는 TV 틱톡이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또 MC로서 또 메인 MC로서 진행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기사를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 덤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그 내용을 드리는 것에 덤에서 저희가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TV 틱톡의 기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흘러 가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고 결국 개편이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모두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창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